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매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매를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죠. 부동산을 하는 이유 자체가 돈을 벌기 위해서죠. 그럼 돈을 벌기 전에 우선 검토해 볼 게 내가 돈을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그건 아주 간단한 거지만, 부동산이라는 거는 잘 안 팔리잖아요. 파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고 몇 년이 걸릴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본전 혹은 손해를 보고 팔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투자자로서 이제 매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실수요자로서 매입을 하는 건지 좀 중요합니다. 실수요자는 당장 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금방 오르거나 이런 거를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오르면 좋지만 그런 시간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투자자인지 실수요자인지 우선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매입 후에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내가 아파트를 샀는데 내가 입주를 했다가 비과세 요건을 채우고 팔 건지 아니면은 바로 팔 건지. 바로 판다 그러면은 좀 세금 문제가 있으니까 법인을 해서 조금 감면을 좀 세율을 좀 낮춰서 팔 건지, 그리고 주식이나 사업이나 채권, 일반 부동산, 다른 투자처하고 비교를 했을 때 내가 경매를 할 만한 지금 상황이 되는지, 이런 거를 다 검토를 하시고 경매를 입찰을 하셔야, 낙찰을 하고 나서 조금 당황하거나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게 좀 커버가 됩니다. 그게 아니면은 마음이 급해져서 바로 파시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조금 상황이 느긋한지, 좀 여유 자금이 있는지, 아니면은 그런 종합적인 그 운영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됩니다. 그런 계획이 세워졌다면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어떻게 벌 건지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부동산이 경매가 돈이 되는지, 이게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경매가 많이 대중화가 됐죠.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그 물건 정보가 이제 공개가 되고, 그 다음에 경매 교육이 많아지면서 입찰자가 많이 늘었어요. 투자 격언에 좀 격언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말이 있죠. 애를 얻고 오는 아줌마가 보이면은 그 바닥은 끝난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좀. 근데 이제 법원에 항상 애 얻고 오시는 분들이 있죠. 그만큼 그냥 가정주부들도 그냥 입찰을 어렵지 않게 할 만큼 경매가 대중화가 됐고, 그 투자 수익이라는 것도 대단히 주관적입니다. 누구는 10% 수익으로 입찰을 하고 누구는 안 합니다. 근데 누구는 5% 가지고도 해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 30평 아파트의 경우에는 10% 수익을 보면은 많이 본 거예요. 3억 아파트면은 3천만 원이면 싸게 산 거죠. 근데 이거를 5%, 4% 이렇게 해도 낙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5%, 4% 싸게 살려고 경매를 한다는 거는 상당히 이게 생각해 볼 문제예요. 경매는 이제 그 집을 내가 안 보고 사는 거잖아요. 이런 4%, 5% 수익을 보려고 내가 집도 보지 않고, 그 다음에 하자담보 책임, 매매는 하자담보 책임이 있지만 경매는 없거든요. 그런 리스크를 안고 과연 사야 되느냐. 저도 이제 이런 거를 몇 분 좀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근데 투자자분들은 4%, 5% 보고 안 하시죠. 근데 실수요자분들은 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장 2달 뒤에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3달 뒤에, 2달 뒤에. 근데 부동산 가니까 층수도 마음에 안 들고 가격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5%가 어디냐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실수요자 입장이면 좀 이해가 돼요, 이런 입장이.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부동산을 투자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실수요자라 그러면은 2달, 3달 전에 준비하는 게 아니고 더 일찍, 더 미리 준비를 했어야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 5% 가지고 아파트를 아무리 이게 환가성이 좋다 그래도 조금 이거는 이 경매가 됐든 이 투자의 방향은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세금도 검토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낙찰이 될 때까지 가격이 저감되기 때문에 이 자체는 경매의 메리트예요. 그래서 이제 경매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죠, 이게. 그래서 시세보다는 싸게 살 수 있다. 그러나 수익률은 지금 대단히 박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경매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럼 결국 돈이 안 된다는 얘기냐? 이제 많은 수요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박한 경우도 있고, 또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경매라는 게 어떤 물건은 입찰자가 아주 적고 그 다음에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진 만큼 그거를 팔 때도 수요가 잘 없습니다.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매수인이.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싼 게 비지떡이지만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다면 거기서 이제 큰 수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1번은 이제 경매를 하는 이유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이게 이제 사실 장점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경매의 또 다른 장점, 경매를 하는 이유, 물건 확보입니다. 이제 부동산 일반 매물만 보는 것보다는 이 선택의 폭이 넓어요. 경매와 공매를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입찰을 하는 것 자체가 뭐 이게 많이 익숙하신 분들은 크게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처음 입찰하시는 분들은 뭐 몸살도 나고 이 몇 번 하면은 아 이거 도저히 사람 할 짓이 아니구나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경매를 좀 익숙하게 하신 분들은 뭐 내가 어떤 물건을 입찰하러 갈 때 그냥 다른 것도 한 5개 더 하는 거예요. 낙찰이 안 될 가격으로. 그러니까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경매가 권리 분석에 꽤 이제 자기가 이제 좀 자신이 있고 시세 파악에도 자신이 있다 그러면 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그리고 경매를 안다는 거는 좀 시세 파악이 용이해집니다. 이제 낙찰 가격과 감정 가격을 볼 수 있죠. 그게 이제 과거 것도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 부동산은 이 매매가나 이런 게 실거래가를 봐도 그 시세 그 번지수가 정확하게 나오질 않아요. 아파트는 층수까지만 나오지만 뭐 토지나 상가 같은 경우는 정확한 게 위치가 안 나옵니다. 그러나 경매는 정확한 위치와 감정과 그 다음에 낙찰 가격까지 모두 정보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내가 몇 년 전 아니면은 현재 시세를, 그 주변 시세를 어느 정도 그래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매를 아시면은 이제 물건을 좀 더 넓게 볼 수가 있다, 그런 장점이 있고, 경매의 장점으로는 이제 법적 제한이 좀 다릅니다.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안 받고 이제 매매가 되는 거죠. 일반 매매는 이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경매는 이런 허가를 받는 절차가 없습니다. 그냥 낙찰로 끝이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정부에서 좀 가격이 급등한 지역이나 아니면은 개발 예정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좀 다른 부분은 제가 그냥 생각나는 것만 적은 거예요. 뭐 거래가액이 낙찰가액으로 봅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제 이게 어디서 이제 영향이 있냐면은 부모가 자식한테 매매를 하면 싸게 시세 반값에 이제 매매를 하면 그건 이제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본 만큼 증여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경매는 반값에 자녀가 낙찰을 해가도 그거를 그 자체로 그냥 거래가격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공개 입찰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매 단점으로는 매도자 책임이 없어요. 이 일반 매매는 이제 민법상 하자 담보 책임이라 그래서 하자가 발생을 하면 매도자가 책임을 집니다. 미리 알렸어야 됐는데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법률상 하자가 있어도 매도인 책임을 안 집니다. 왜냐면 매도인이 팔고 싶어서 판 게 아니고 법원이 강제로 판 거기 때문에 매도인은 아무 책임을 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더 자세하게 권리관계를 살펴야 됩니다. 뭐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해서 매매한다고 해서 자기가 산 것도 아닙니다. 그냥 법원에서 판 거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인한테, 경매를 당한 채무자한테 아무것도 따지질 못해요. 이거는 상당히 큰 리스크죠. 그래서 뭐 유치권, 뭐 법정지상권 이런 게 만약에 매매로 자기가 손해를 본다고 하면은 매도인한테 다 책임을 물 수 있지만 경매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단점으로 명도가 어렵다. 명도가 이제 인도명령이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이 거주자, 점유자를 이 명도하는 게 많이 쉬워졌어요. 되게 간소화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심리적으로 그 점유자를 내쫓는다는 거, 그 자체로 일단 어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로 실질적으로 금액을 지불하고 대부분이 이제 합의를 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금액적인 어려움, 그 다음에 이제 명도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자가 아니 점유자가 방어를 한다 그러면 이 점유가 상당히 길어질 수도 있어요. 뭐 이 법원의 절차라는 거는 송달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 송달을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일부러 안 받거나 아니면은 못 받았다고 뭐 항의를 하거나 경매 절차상의 하자를 뭐 항의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하는 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려서 명도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명도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변호사를 써서 명도가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아파트나 이런 경우는 잘 없죠.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거는 부동산 자체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파트를 짓는 것도 대기업이 짓고 그러니까 개인이 그 물건에 관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져요. 근데 뭐 공장이나 뭐 자기 개인이 이렇게 그 공사하는 경우는 감정이 잘못됐다거나 아니면은 이 경매가 잘못됐다거나 이거는 경매에서 빠져야 되는데 이것까지 매각이 됐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그 경매에 대한 그 이의 제기를 함으로써 경매를 상당히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도가 좀 어려운 점이 있다. 이거는 이제 물론 일반 매매에 비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경매가 대중화된 만큼 낙찰이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낙찰을 이제 입찰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고민을 상당히 오래 합니다. 돈이라는 거를 모으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돈을 모아서 이제 그 돈을 이제 작은 돈이 아니고 전 재산일 수도 있고 그거를 사실 올인을 하는 거잖아요. 올인을 하는데 이게 권리상 하자가 없을까? 세입자가 어떤 사람일까? 시세는 어떨까? 정말 고민을 오래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2주나 몇 달을 고민을 해서 입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뭐 20명, 30명이 입찰을 해서 내가 10등, 20등을 하는 경험을 한번 겪으면 진짜 낙찰에 대한 자신감이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1등이 낙찰한 그 가격을 보면 이거 저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저 가격을 쓸까? 내가 낙찰을 받으려면 나도 저렇게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경매가 정말 매력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낙찰로 인한 낙찰이 안 돼서 괴로움을 겪는 분들은 경매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입찰가를 좀 높이는 방향을 이제 설정을 합니다. 이제 컨설팅을 끼면은 경매 포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미 돈을 한번 지불했기 때문에 컨설팅 비용을. 그러면 이제 컨설턴트들은 처음에 이제 경험 삼아 몇 번은 입찰을 합니다. 정상가로. 근데 이제 계속 떨어지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지난번에 이제 떨어진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가격으로는 낙찰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입찰가를 높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매의 현실을 처음부터 컨설턴트들이 얘기를 해줬다면 어떻게 보면 계약을 안 했을 수도 있고 경매 자체를 안 쳐다봤을 수도 있죠. 근데 일단 컨설팅 계약은 맺고 나서 조금 경험을 한 다음에 조금 입찰가를 높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아파트나 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을 높이는 사람들도 사실상 컨설턴트예요. 예,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입찰가를 높여서 낙찰을 하시게 되면 그래도 만족하시는 분이 있고 뭐 불만족하시는 분이 있고,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게 자기가 기준이 없다 그러면 맞다, 이 사람들이 전문가들이니까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야지 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뭐랄까 후회하는 경우가 많고요. 많이 쓰더라도 그 매수인이 자기가 강하게 주장해서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비교적 이제 후회하시는 경우가 없죠. 이제 자기가 주관으로 결정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주관을 가지기까지 이 경매에 대해 많은 고민을 가지고 이 결정이 되는 거지, 그냥 누군가의 조언이나 다른 타인의 판단으로는 사실 이게 결정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결정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타인이 결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실수가 없도록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매가 낙찰이 쉽지가 않으니까 그거를 검토를 미리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뭐 경매를 이제 접하시면은 낙찰가를 보죠. 뭐 어느 아파트 단지의 낙찰가를 한번 한 1년치를 쭉 보시고, 그다음 실거래가를 또 1년치를 한번 쭉 보세요. 이 두 개를 비교하는 데까지 뭐 한 30분이면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기가 보는 경매 사이트가 있다면. 그렇게 해서 경매가 내가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겠다, 내가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없겠다를 결정을 하시고 원하시는 수익률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하셔도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경매를 아니면 부동산을 진지하게 공부하시는 거에 대해서 진짜 아주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경매로 결실을 보지 못하더라도 이 경매라는 거는, 아니면 부동산이라는 거는 사람이 사는 그 재화의 절반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어서 투자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부동산이고요. 그 다음에 뭐 주식이나 뭐 여러가지 채권 아니면 사업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자기가 진지하게 고민을 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자기한테 어떤 상속된 돈이나 어떤 퇴직금이나 아니면 투자를 해야 될 상황에서 자기가 투자 주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실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도 여러 번 해봐야 어느 정도 자기가 이 사업이라는 게 얼마나 치열하고 그런 그 노력과 피땀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건지 깨닫듯이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어느 순간 뭐 몇 달, 1년 그렇게 자기가 경험해가지고는 될 수가 사실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매를 안다는 거는, 부동산을 안다는 거는 그 투자에 대해서 투자 실패 가능성을 아주 낮춰주고요. 그 다음에 사기를 당할 가능성도 아주 낮춰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매로 결실을 못 보더라도 이 부동산을 공부하시는 것 그 자체로 의미가 아주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돈을 번다고 하는 그 동기를 가지고 부동산을 배우신다고 하면은 저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언젠가는 결실을 보시고 그 다음에 실수할 확률을 아주 낮춰줄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의 방송을 좀 봐주시고, 제가 사실은 아주 새로운 경매 기법 같은 거를 알려드릴 자신은 없어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컨설팅을 하다가
이제 그만둔 지가 한 3, 4년이 됐고, 그때는 이제 항상 컨설팅을 제가 현업으로 있을 때는 판례들도 계속 보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경매 뉴스나 변화나, 그 다음에 이거를 좀 새로운 물건을 이제 좀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면서 좀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많은 접근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경매를 그냥 같이 공부하고 좀 나눌 수 있다면은 전 그걸로 이제 만족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더 힘을 내서 좋은 내용으로 다음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